한국성역검증시험 심화 이론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5번째 시간 왔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삼국을 어떻게 했다? 통일했지요. 그래서 이른바 통일신라. 그래서 통신.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는 어떤 전쟁? 나당전쟁. 나당전쟁 대신 뭐라고 외우자? 매기통신이라고 외우자. 기억나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이번 시간부터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남북국 시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신라가 통일됐죠. 그래서 통일신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이제 전쟁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당나라를 몰아냈고 이제 신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당시 신라 자체가 나당전쟁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나당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면 백제부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부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당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나당전쟁. 이게 당나라가 쳐들어왔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나당전쟁이 시작될 때 신라가 힘드니까 이제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규합해서 이제 하나의 신라라고 쓰지만 이제 삼국의 신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던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서 그렇다면 이제 신라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규합된 신라다라는 거죠. 이른바 통일신라입니다. 이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 이후의 신라의 상황을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신라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영토가 가장 넓었던 곳은 고구려지만 결국에 승자는 누구예요? 역사의 승자는 신라니까 신라 기준에서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 기준에서는 영토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요만했던 신라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너무 위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커졌으니까 영토가 확대된 것. 그리고 인구도 증가되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 증대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신라의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는 이제 멸망한 국가니까 이제 끝났지만 신라는 앞으로 계속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라를 시기 구분,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런 것처럼 시기 구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신라 전기 후기라고 구분하지 않고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상대, 그리고 중대, 하대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아래 삼국유사의 기준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에서 정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사라고 하니까 좀 힘들죠. 정사. 그리고 야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 공인된 역사.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 정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냐? 삼국사기입니다. 물론 고려 시대 김부식이 저술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내용들의 이제 깊이라든가 그리고 그 내용 시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맞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사로 구분을 하고 이 삼국사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신라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사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제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서 내려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야설이고 그래서 정사와 야사로 구분을 하죠. 이 야사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 다시 얘기해서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보강된 내용들이 유사해 이런 스님이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차용은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은 누가 뭐래도 삼국사기다.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라 중대. 그러니까 상대 같은 경우는 누구도 이제 그 헷갈리지는 않아요. 신라 상대라고 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의 신라를 상대라고 논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중대가 좀 헷갈려요. 중대라고 하면 우리가 통일한 이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왕이 되는 혈통.
신라에는 우리가 좀 한참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이 골품제에 보면 그 성골이 있고요. 1신분 그리고 2신분이 이제 진골귀죽이 있고 3신분이 이제 육두품이 있고 5, 4, 3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이제 육두품까지를 우리가 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차이점 뭐냐면 성골은 왕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있었을 때가 상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골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라지면서 이제 그 다음 신분이 진골이에요. 진골은 왕은 못 갑니다. 그래서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귀족 계층인데 성골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진골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래서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고 그래서 무열계 진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열왕. 그렇죠? 무열계 진골.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출연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중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을 통일한 왕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이 무열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문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 같은 경우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무열왕 때는 백제를 멸망시켰고 문무왕 때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를 통일기로 보면 시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봅시다. 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화예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건데 통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정당성 내지는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가 감히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태종 무열왕.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됩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김춘추가 왕이 된 거예요. 이후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만이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이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면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라는 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골 출신의 성골 계급이 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 역사를 바라본다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 성골이라는 거 그들의 계층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골끼리만 혼인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이 성행해져요. 뭐 사촌지간에 결혼하고 뭐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서 성골이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친혼 우리가 금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근친혼을 해서 그 아래 자식이 나오면 정상적인 자식이 1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기형성을 가진 아이들이 좀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지하는 거거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나오고 아들이 이제 아들 많이 나야 이제 대가 이어지는데 아들이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안 나와지는 거야. 그 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했던 선덕여왕이라든가 그리고 진덕여왕이라든가 이제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대가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뭐예요? 성골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골밖에 없어요. 자, 진골에서 1등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왕권 다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귀족회의 화백회의를 하게 됩니다. 화백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자, 진골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이냐라는데 김춘추가 거론되게 됩니다. 김춘추는요 원래 그 진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진지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 김용춘이 있었고 그의 아들 김춘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왕이 됐었으니까 진지 왕이 할아버지니까 이에 김춘추의 원래 신분은 뭐겠어요? 성골이겠죠. 그렇죠? 원래 성골이었는데 예전에 화백회의 결정으로 폐위됩니다. 그러면서 진골로 강등돼 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춘은 진골이겠죠. 성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쓰기는 그 진골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 성골의 피가 흐르는 진골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만한 적격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유신, 가야 출신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인데 이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의 그 신분과 여러 가지 공을 높이 사서 장수로 봉해지고 결국에는 제1무장이 되는 것이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 김유신이 굉장히 힘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장수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을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굉장히 공을 세우는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제 공차기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축구 이런 걸 하다가 김유신이 김춘추 다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피가 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춘추공 다치셨네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취기가 막 돌 때 김유신이 자신의 동생 첫째 동생 보이와 둘째 동생 문희에게 오늘 누가 춘추공을 모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보이가 아유 오라버니 저는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문희가 오라버니 제가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여차저차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김유신과 김춘추는 뭐예요? 이제 처남 매부지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제 가족으로 엮이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춘추가 왕위에 거론됐을 때 김유신이 김춘추밖에 없다. 그래서 옹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조금 수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과 김춘추의 관계다라는 거죠. 보이와 문희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보이와 문희하고 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보이하고 문희하고 이 춘추공 모시기 바로 그날 아침에 산책하다가 언니 뭐 나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뭔데? 언니가 그래요. 언니가 문희야 나 어제 이상한 꿈 꿨다. 뭔데?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한눈에 신라가 다 보이는 거야. 와 그래? 근데 내가 시야가 마려운 거지.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서 거기서 그냥 무상방뇨를 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신라가 물에 잠겼어.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래, 네 가져라. 그래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지. 절대 꿈을 팔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도식화 시켜놨어요.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있었고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시에 화백회의가 열렸을 때 상대 등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총리격인 알천의 추대가 있었고 김춘추만한 사람이 없다. 진골이라 쓰지만 성골의 피가 흐르는 진골이다라는 거죠. 김유신이 그렇다. 그래서 왕으로 올라가는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김유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쥐고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이 탄탄할 것이고 그리고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고 김춘추는 왕이 되기 전에 고구려에서 한번 수모를 겪고 당나라로 가가지고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당 연합을 한 다음에 김유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켜라. 그래서 660년에 환산벌 전투를 승리하면서 그렇죠. 사비성 함락시키고 백제를 규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김춘추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딸의 복수를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백제를 규합한 거는 김춘추고요. 그의 아들이 고구려를 병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무왕이고요. 자 이제 김춘추에 대해서 봅시다. 자 무열한계 왕이 세습을 됐고요.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대 등 세력을 억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왕의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기구가 있어요. 바로 아래 국가 집정부가 있는데 그게 집사부예요. 집사부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시중이라 부릅니다. 자, 이 시중이 왕의 권한과 같이 가겠죠. 왕의 권한이 크면 그 집사부 시중의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왕이 이제 조회하기 전에 왕이 안 나왔어요. 신하들 쫙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신하 한 명이 올라와서요. 쫙 피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있다 신하들이 예 그리고 왕하고 하는 거랑 똑같이 하죠. 이 어명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가 집사부고 거기에 집사부 장관이니까 왕의 대신입니다. 그때 이렇게 어명이요하고 이렇게 읽을 때는 내가 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강하면 이 비서의 기능도 강화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봅시다.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진골 세력일 거라는 거죠. 진골. 진골 귀족의 첫 번째 상대등이에요.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가 상대등이고요. 이 상대등이 귀족 회의를 주관합니다. 화백 회의를 주관하게 되죠. 다시 정리하자면 왕의 권한이 강하면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강하고요. 왕이 권한이 강하니까 귀족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화백회의 상대등의 권한도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중대에 가면 육두품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육두품은 굉장히 학식에 뛰어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단 말이야. 이 그 왕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아니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또 골치 아파요. 연구에서 이제 가만 있어. 명분에서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육두품에게 도와달라 하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왕이 이제 대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저것은 진골 귀족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반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골 귀족이 짜증 나는 거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뭘 명분 싸움에서 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이 강화되면 집사부 신흥의 권한도 강화되고요. 육두품의 권한도 강화됐을 때가 언제다? 신라 중대일 때다라는 거예요. 신라 말,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요. 육두품이 이상해집니다. 반신라 세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육두품이 왕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면 시대 구분할 때 우리는 신라 중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고구려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문무왕이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신문왕이에요. 우리 신문왕은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별 뭐 10만, 100만 개, 1000만 개. 그렇죠? 신문왕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왕권 강화예요. 일단 신문왕이 왕이 됐는데 신문왕의 장인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흠돌. 이 김흠돌이 난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즉위를 딱 했어요. 그 해에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문왕 이 기준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장인이 난을 일으켜서 나를 쳐. 그러니까 신하들 이거 진압해야 되죠. 그래서 김음돌의 날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력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왕의 아버지잖아.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김음돌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으니까 귀족들이 분열이 되겠죠. 나는 왕편, 나는 김음돌 편.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진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김음돌을 따랐던 모든 대부분의 관료들을 싹 다 숙청,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로써 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왕이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 무슨 논리가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앞으로 나는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소라고 하는데 대신들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너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죽여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죽인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소불위한 권한. 그래서 전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 그렇죠. 김음돌의 난. 안 그래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권을 굉장히 강화한 상태에서 왕이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싹 다 죽였단 말이야. 굉장히 강하겠죠. 신라 역대 신라 모든 시기를 다 통틀어서 신문왕이 가장 왕권이 공고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왕권의 전제와 이 내용은 만파식적 설화를 보면서도 조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신문왕이 꿈을 꿨습니다. 막 김음돌의 난에다가 막 정신이 없어. 왕이 되자마자 힘들어 죽겠는데 잠깐 졸았는데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서 나는 그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신으로 왔습니다.
신문왕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바다의 용이 되셨고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셔서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신문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문무왕이죠. 문무왕 가. 그리고 하늘의 신이 됐다 나 해서 문무왕과 김유신을 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요. 자, 문무왕과 김유신이 해룡이 됐고 선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기를 불쌍히 여겨 보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피리를 하나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사신의 자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 피리를 불면 세상이 편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눈을 탁 떠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피리를 만드니 그것이 만파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만파식적을 불면 세상이 편해질 것이다 라는 설화가 전해지니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용이 나온다 그러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신문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요 중에서 찍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구주 오소경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조금 이따 바로 해드릴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서 이 9개 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도,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9개 주로 나누고요. 그리고 수도가 어디죠? 신라의 수도 금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주 중에 제일 저쪽에 있는 한주가 있는데 이 한주까지 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주까지 이렇게 난을 진압하러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그리고 난을 진압하러 가는데 이쪽에서 난이 일어났다 저쪽 명주 삭주에서 야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지역적 편중을 막기 위해서 5개의 특별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서원경, 동원경, 남원경, 중원경 이렇게 5개 소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하면 신문왕이다라는 거죠. 지방행정 조직을 이렇게 나눴고요. 구사당 10정이라고 돼 있는데 중앙구는 구사당, 지방구는 10정입니다. 지금 이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중앙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중앙군은 지금 그 서울 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이 있습니다. 자, 경복궁이 조선의 본궁이었죠. 이 궁궐을 수비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에요. 자, 서울과 서울 안에 있는 군대 있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 중앙군. 그렇다면 수도 방위와 그리고 왕실의 경호를 같이 맡는 사람들, 같이가 아니고 수도 방위하는 사람 그리고 왕실의 경호를 맡는 군인들, 이들을 중앙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하고요. 이 중앙군 뺀 나머지는 다 10정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수도 방위 사령부 이게 중앙군.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지방군이에요. 당연히 저도 지방군대 나왔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95% 이상은 다 지방군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중앙군과 지방군 우리가 여기서 잡았고요. 자, 그리고 대학교를 만드니 그것이 국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0정 하나 설명 하나 드릴게요. 10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군대잖아. 지방군대면 지금 지방이 몇 개예요? 9개 주죠. 그래서 9개 주에 한 정씩 들어가는 거야. 한 정씩. 그러면 구정이 맞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구주 중에 가장 넓은 곳이 한주입니다. 한주. 이 한주에는 너무 넓다 보니까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한주에만 2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정, 10정이 딱 맞죠?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학교 국학을 만들었으니 국학이라고 하면 신문왕. 자, 관료존을 지급합니다. 문무관리에게 관료존을 지급하는데 노급도 폐지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공무원 있죠?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뭘로 줍니까? 돈으로 주겠죠, 당연히. 화폐가 유통되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근세 사회까지 돈이 유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돈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를 돈으로 가름합니까?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당시의 공무원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지제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뭡니까? 토지제도는 공무원들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급, 노급, 관료전이라는 세 가지의 딱이 있는데요. 시급과 노급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왕족이나 공신은 시급,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노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수조권과 징발권이라고 돼 있는데, 수조권이라고 하면 조세수칙권, 조세수칙권을 줄임말이고,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A라는 관리에게 국가에서 노급을 줬다라는 거죠. 노급을 줬다 그러면 1, 2, 3, 4, 5 가구가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자, 노급을 줬다라고 하면 일단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내죠. 국가에 세금을 한 10분의 1 정도 낸단 말이야. 그렇죠. 세금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 그런데 이때는 이 국가에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관리에게 내면 됩니다. 그렇죠? 이 관리는 국가에다가 이 거둔 세금을 주면 되죠. 그런데 안 주고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세 수취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금을 관리에게 납부하고 이 관리가 이렇게 갖는 겁니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걸 월급으로 가름하는 거야. 이 뭡니까?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조권입니다. 자, 이 관리는요, 자신의 사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사유지에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는 노급, 시급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 앞마당으로 와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아에 끌려가서 맞습니다. 왜요? 법이 그래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야, 여기 우리 집 밭 좀 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관리의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관료전은 뭐냐면 이제 관료전은 관리에게 노동력 징발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노동력 징발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방 걷는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관리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라 라고 하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관리가 어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리가 잘못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급과 노급했을 때 이때는 관리의 힘이 신권이 왕권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권이 강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신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관료전이 되면 누구의 권한이 강화됩니까? 왕의 권한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 노급과 시급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관료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문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들 봐라. 야, 니들 뭔데? 징발권 빼서 니들 이것만 가져. 왜? 왕의 힘이 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입이 막 대빨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러시면 됩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다시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왕권이 강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기존에 지급했던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하죠. 이해되시죠?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신라 중대 했고요. 하대로 갑시다. 신라 하대 전제 왕권이 동요됩니다. 그래서 경덕왕 이후 왕권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은 짧은데 왕이 40명이 막 교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재위 기간을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쪼개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뀐다는. 그만큼 왕이 바뀌었다는 거는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왕들이 있느냐. 경덕왕인데 경덕왕은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왜 요따가 넣느냐? 그냥 넣기가 애매해서. 중대는 지금 왕이 강했는데 경덕왕 신라 중대 왕이지만 이제 이때부터 왕권이 떨어지게 돼요.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니까 노급을 부활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하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왕권한테 덤비는 거야. 왕권한테 도전한단 말이죠. 그렇죠? 왕권에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지급했던 관료전 웃기지 마. 우리도 노동력 필요해. 그러면서 왕의 권한을 조금 뺏어오게 되죠. 노급 부활.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개편했다라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가 심화되고요. 이때 아셔야 되는 건 불국사와 석굴암을 축조합니다. 경덕왕 때예요. 성덕대왕 신종도 주저합니다. 경덕왕 때. 1급, 2,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것이 있었구나, 신라 중대구나 아시면 됩니다. 1급은 경덕왕도 아셔야 됩니다.
자, 원성왕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오냐? 독서상품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학교가 어디죠? 국학이요. 국학의 졸업생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편에서 다시 배울 건데 국학의 졸업생들을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본이죠. 그런데 신라는 뭐예요? 신라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 특권층, 징벌계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독서상품과. 아무튼 독서상품과는 능력본이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한 나라로 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은 못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독서상품과 원성왕 이렇게 하시고요. 헌덕왕 때 헌덕왕이라는 왕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헌덕왕보다 이 내용 김원창의 난이 있었고요.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근데 김주원이 원성왕과 싸우다가 왕권 다툼을 하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엔 난이잖아요. 그래서 진압됐어요.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 김원창의 아들 대를 이어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김범분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이 중요합니다. 이 난이 나오면 언제다? 신라 말이다. 신라 하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덕왕인데요. 흥덕왕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것이 장보고예요. 흥덕왕 때 장보고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설명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이 장보고라는 사람은요. 출신이 굉장히 미천해요. 미천한 출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귀족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에서 그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애초에 막혀 있어요. 골품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보고는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에서 무과에 합격을 해요. 싸움 엄청 잘해.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장수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보고고요. 그리고 그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집니다. 그때 신라의 왕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귀국해야겠다. 그래서 장보고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신라 사람인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당나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장보고가 다시 힘을 키워서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시 신라의 귀하니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신라의 왕이 당시에 제가 장수 직함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청해진이라는 상점을 설치하는데 무역 상단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무역 상단이면 안에 들어가면 죄다 군대입니다. 군사 집단이에요. 청해진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황해와 남해 일대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많았던 해적, 바다의 도적들을 싹 다 집어 삼켜버려요.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지죠. 그때 황해와 남해와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이 장보고예요. 그러니까 장보고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권이 이제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장보고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해 남해 무역권을 장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원이라는 그 사찰을 중국에다가 만드는데요. 이 법화원이에요. 당시에 이 신라와 당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당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 최초의 한인타운이 생겨요. 코리아타운이 생기는데 그것이 신라방, 신라촌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동사무소가 생기니 그것이 신라소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불교를 또 종교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종교 행사를 합니다. 신라원, 대표적인 신라원이 장보고가 세웠던 법화원입니다. 자, 이 법화원에서 이렇게 장보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신라의 유학생과 유학 승려도, 그러니까 스님들도 막 유학을 갔었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에서도
유학 승려가 있었어요. 유학 승려가 있었는데 당나라의 무종이 당시에 이 불교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억제하는 억불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억불 정책하니까 스님들 막 잡아다 고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 이때 당시에 일본 승려 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엔린을 장보고가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법화원을 수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장보고가 나와서 다시 얘기해봐. 아닙니다. 돌아갈게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뒷문으로 해서 일본 승려 엔린을 일본에 귀국을 시켜요. 그래서 밀항을 시켜서 귀국을 하고 이 엔린이 일본에 가서요. 최초의 큰 스님, 일본 최초의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있는데 대사께 아래입니다라고 해서 대사께 올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쫙 써요. 그래서 엔린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대사는 누굽니까? 장보고예요. 그래서 장보고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편지가 나온다 그러면 엔린 보고 이것은 신라 말에 활동했던 장보고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장보고가 말년에는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 실패를 합니다. 왕이 그 대사 좀 더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장보고가 제가 이제 신분, 이 진골애들 자꾸 신분을 갖고 걸고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신분이 좀 걸립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라는 거죠. 왕비를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 장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골을 억압하는데 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왕비 발표를 할 건데 진골이 그 사실을 알고 방해를 내버렸어. 그래서 이거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보고가 이것들이 완전 썩을 대로 썩었구나.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왕비로 삼으려다 실패하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보고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라말, 그리고 청해진, 법화원, 뭐 어딨어? 엔린, 장보고의 난, 딸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뭐다? 신라말 장보고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흥덕왕 때 이 귀족들이 엄청 부패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사치금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금입택. 멀리서 보면요. 금을 입힌,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주택처럼 보인다. 그래서 금입택. 실질적으로 금으로 집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삐까번쩍했다. 번쩍번쩍해서 누구나 저기가 귀족, 진골의 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금입택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치가 너무 그 정도로 심하니까 왕이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발해를 한번 봅시다. 발해. 발해 건국 배경을 볼게요. 자, 발해는 저 윗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발해. 원래 여기가 예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들이요. 예전에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독립운동을 해서 세웠던 나라, 부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발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고구려 유민을 미친 듯이 탄압을 합니다. 누가요? 당나라에서. 그래서 안동도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 누르죠. 게다가 이 당나라 애들이 무엇을 하냐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보장왕이에요. 굉장히 슬픈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동 도독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 이 요동 지역의 도독으로 임명해서 이제 당나라의 신하로서 활동해라라는 거니까 얼마나 굴욕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이겼던 멸망시킨 나라를 뭐 이 정도 대우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고구려 유민들이 완전 꼭지가 돌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반당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발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다수의 말갈 집단, 이것도 중요해요.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지배를 했고요. 다수의 말갈 집단을 피지배합니다. 지배를 당하게 아래 계층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고요. 국호는 진이라고 만듭니다. 원래는 발해가 아니고 진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대조영이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이라고 만든다라고 얘기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진은 좀 불편하다. 어디하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나라 이름 고치자. 그래서 발해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건국을 누가 합니까? 고왕. 여러분 이제 태조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왕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름이 아니고요. 이 묘비에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왕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왕이 죽으면 무덤을 세우잖아요. 그 이제 비석을 세우잖아요. 이 묘비에 세우는 묘지 명을 할 때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 감히. 그래서 이제 이 묘비에 세워 이름을 박은 이름을 우리가 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묘호, 그래서 이 그 선대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승하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자로 만들자라고 해서 태자. 그래서 태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덕이 많았다, 뭐 성종, 완성을 했다, 성종, 뭐 이렇게 해서 막 붙이는 것. 이것이 묘호예요. 원래는 묘호,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대조영이 원래 이름이고요. 왕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셨을 때 묘호를 쓰느니 그것이 고왕입니다. 고왕. 그래서 이제 건국을 그래서 이제 아셨죠? 태조, 뭐 태종, 정종 이런 왕들 다 묘호입니다. 묘호. 그렇죠? 그래서 고왕이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이 동모산 여기에다가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 그때 밑에는 누가 있다? 통일신라가 있고 이쪽에는 당나라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발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요. 당나라 입장에서 좋을까요? 엄청 안 좋죠. 왜요? 발해라고 쓰지만 누구예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제2의 고구려가 발해입니다. 신라는 좋을까요? 안 좋죠. 결국에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지만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발해 만드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당나라와 신라입니다. 발해 초창기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계속 까짝까짝 건드려요. 그래서 발해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이제 남쪽에는 신라가 있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이 공존하는 이 시스템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남북국이라고 부릅니다. 남북국.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쓰는데요. 이 발해고에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남북국이에요. 고구려 계승을 했다라는 것. 자, 발해가 만들어지면서요. 이 발해가 우리가 이 발해를 세웠으니 다른 나라에서 발해를 인정해라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나라에 일본에 국서를 보내니? 그것이 이제 외교문서, 국서 외교문서예요. 일본의 외교문서에 국서 일본 왕은 들어라. 우리가 고구려 사람이 나라를 세웠으니 발해라 했으니까 와서 인사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여기에서 땡땡 왕 꽝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발해 국왕이라고 찍어야 하잖아. 그런데 발해 국왕이 아니고 고려 국왕이라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라고 썼지만 고구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온돌이라는 장치가 발견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온도를 썼던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에 온돌 장치가 대부분 다 발견이 된다. 왕창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세웠던 이 기와 있죠.
기와의 이제 무늬가 있잖아. 그림. 이 그림이 발해의 그림과 고구려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발해 유물 전시할 때 딱 보고 고구려 유물 딱 전시하면 거의 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유사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발해 발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는 발해 발전했을 때 발해 왕들의 업적인데 네 명의 왕, 네 분의 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분만 시험 문제 나와요. 특히나 고왕, 대조영은 딱 건국했다, 발해다라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세 분의 왕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봤어요. 고왕은 봤고요. 무왕 봅시다. 고왕의 대조영의 아들 무예가 왕에 앉았습니다. 자, 북만주일대를 장악하고 연호를 사용했고 당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이런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아버지가 건국을 했어요. 건국하고 나서 그 오래 살지는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뭘 그렇게 왕을 짧게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를 건국해요. 나라를 건국하는데 1, 2년 걸립니까? 수십 년을 하다가 왕이 앉고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제 눈을 감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대를 잇는데 그것이 무왕입니다. 싸울 무, 그렇죠? 이름에서 벌써 전투적이잖아. 왜 그러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니까 다른 나라 유이민들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발해를. 그러니까 발해를 계속 건듭니다. 건드려서 발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건드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발해 국경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무왕 때는 발해 국경 설정하는데 힘을 쏟아요. 그래서 국경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과 계속 전투를 하겠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싸울 무왕입니다. 자, 발해가 만들었을 때 외침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나 이 말갈족. 이상해. 자, 발해라는 민족은요. 고구려 유민이 누굴 지배해요? 말갈족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갈족이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갈 전체를 규합한 것은 한참 뒤에 선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10대 왕인데요. 그때 가서 말갈을 다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말갈족이잖아. 말갈 부족을 규합한 거니까 말갈 귀족이 어디 흑수말갈 무슨 말갈 막 말갈이 있는데 말갈 대부분을 규합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일부는 규합하지 못하는데 그 일부 중에 싸움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흑수말갈이 있었는데 얘들은 규합하지 못했어요. 자, 발해가 만들어졌을 때 흑수말갈이 계속 건들거든. 그러니까 발해가 흑수말갈을 정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알고 흑수말갈이 당나라로 가면서 귀의합니다. 우리 당나라에 귀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왜? 뒤에서 공격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당나라의 관리로 임명해주마라고 해서 흑수말갈이 이제 당나라의 관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마음 먹고 말갈하고 신라하고 공격하면 발해는 정신없죠. 그러니까 발해에서 이 흑수말갈부터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동생 문예에게 흑수말갈을 공격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문예가요. 공격을 반대해요. 안 된다.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저 옆에서 당나라가 그러니까 군사를 함부로 일으키면 당나라가 뒤에 후방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앞에 당나라가 더 중요하다. 얘들을 방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왕은 쭈 요거 봐라. 야, 내가 왕이잖아. 그리고 나 왕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 왕제가 동생 제잖아요. 왕제가 내 왕명을 거역하면 왕권이 어떻겠느냐. 신하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공격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처에 가니까 진짜 당나라가 뒤에서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된다니까. 요거 전쟁하는 거는 보류하자.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무왕이 이것이 지금 공격 명령을 무시해? 네가 지금 왕명을 거역했단 말이야? 문예 잡아와. 역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예가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잡아라 하면서 이제 문예의 군대를 잡으러 관군을 다시 보내니까 문예가 이제 사면초가죠. 예전에 고구려에 그 남생이하고 비슷해요. 망명을 해버립니다. 당나라에. 그러니까 무왕이 막 화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무왕이요 당나라에게 문예 얘는 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돌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제는 뭐냐면 국서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서를 외교문서를 받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당나라 입장에서 이 문예를 보내주게 되면 보내주게 된다면 일단은 뭡니까? 발해라는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얘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되고 또 안 들어주자니 얘들이 분명히 국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인 전체를 밟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칼에 거절했어. 그러면 전쟁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 자, 다시 우리도 국서를 보낸다라는 거죠. 자, 문예 잘못한 거 파악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우리 당나라 법으로 처벌을 했으니까 그냥 무마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왕이 이거 봐라. 얘가 지금 머리를 썼네. 이거 전쟁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예요. 짜증은 나지만 근데 뒤에 알아보니까요. 이 대문예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지방 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배를 보낸 게 아니고 지방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락당했죠. 그래서 무왕이 열받습니다. 당나라를 공격해. 자, 문유야 일로 와라. 그래서 장문유를 장수를 보내서요. 요서와 산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요서와 산둥을 공격해서 장악해버려요. 쉽게 장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당나라에 고구려 유민들이 장수로 이렇게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의 장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라고 썼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그 장수 출신의 당나라 고구려 장수 출신의 당나라 장수. 말이 되지요? 당나라 장수, 지방관, 당나라의 지방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문을 그냥 열어주고 무혈 입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왁 해가지고 당나라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발해 무왕.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내용 빼고는 장문위의 수군을 시켜서 발해가 당나라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왕 나오면 누가 나온다? 장문유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장문유가 요서산둥 지방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무왕이 요서산둥을 공격했다.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무왕이에요. 사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발해가요. 돌궐 그리고 외하고 친교 관계를 맺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발해가 당나라와 신라가 공격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공격할 때 외와 친하니까 외나라한테 부탁하면 외나라가 신라를 견제해 줄 것이고 당나라 공격할 때 신라가 같이 공격하면 돌궐에게 부탁하면 돌궐이 당을 견제해 줄 것이고 그래서 돌궐, 발해, 외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친교 관계고요.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친교 관계고 이들끼리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발해 무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무왕 때는 국경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고 이때 국경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럼 전쟁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무왕의 아들 문왕이 등장을 했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 이제 전쟁을 아버지가 막 해서 국경 설정을 완전히 발해 국경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 누가 안 건드려 발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버리니까 이제 체제 정비에 힘쓰는 문왕입니다. 그래서 공부 그렇죠? 이제 당과 어느 정도의 친선 관계를 맺고요. 선진적인 문물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왕 아래에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로 나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통치 체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에 맞게끔 바꿔요. 그래서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우리 삼성육부가 왕비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발해 대학교 주자감도 만듭니다. 그리고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왕 때 5경 15부 62주를 완비합니다. 62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5부 62주 우리가 지금 따지면 그래요. 뭐 무슨 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5경은 특별시예요.
신라의 특별시 오소경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5개의 수도를 만듭니다. 중원경, 중경, 상경 위에 있죠. 그리고 동경 있고 서경 있고 남경 있어요. 이렇게 5개의 경이 있는데 5개의 특별시를 만들어 놓는데 원래 보세요. 원래가 중경이 수도에 있잖아. 중심이잖아. 중경. 그렇죠. 중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아니고 이 상경으로 중심지를 수도를 이전했다는 것 자체가 영토가 넓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경일 때는 가운데가 여기였으니까 요 정도였다라는 거고 상경은 이제 이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가 아니야. 상경이 가운데네 라고 해서 상경으로. 그러니까 문왕이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왕은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영토도 확장시켰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왕 때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왕은 그 영토도 확장하면서 뭡니까? 상경으로 천도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연호도 썼습니다. 대흥. 그리고 신라와 상설교통로. 자, 보면 당과 친선 관계가 여기저기 나오죠. 대학교도 본 따서 우리가 대학교도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당나라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도 계속 싸운 것이 아니고 신라길을 만듭니다. 신라도는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신라도 길. 그래서 자, 여기 상경이 중심지나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서 신라로 가기도 하고요. 상경에서 동경 거쳐서 남경까지 거쳐서 신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상경에서 남경을 바로 가서 남경에서 신라로 가는 이런 길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다? 신라도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상설 교통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라와도 왔다 갔다 했다. 교류가 있었다. 친선 관계가 됐었다라는 거죠. 무왕 때는 친선 관계가 아니죠. 문왕 때 친선 관계. 자, 대국 의식.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천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황상이다, 성인, 대왕 이런 것들로 불러라라고 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왕 문왕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선왕 때 이제 1, 2, 3대 왕을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그 한참 뒤에 10대 왕이 나오는데 그것이 선왕입니다. 발해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말갈죽을 싹 다 복속시키는 때가 선왕 때입니다. 자, 요동으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호를 씁니다. 건흥. 그래서 5경 15부 62주를 이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발해였어요. 요동 못 먹었단 말이죠. 이렇게가 맞는 거고. 그런데 이 선왕 때 하면서 이 요동까지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발해 선왕 때고요. 그리고 이 영토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자, 당시에 통일신라의 8배의 크기가 발해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자, 그래서 5경 특별시죠. 도시 특별시 5개 만들었죠. 그리고 15부 62주인데요. 요거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었어요. 특별시 5개 빼고 특별시 5개 빼고요. 자, 봐봐. 주가 몇 개요? 62주지. 얘는 9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 몇 개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엄청나게 컸던 땅이 우리 역사 발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이제 저 발해를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그냥 국가로 인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해동성국, 동쪽에 바다를 낀 성대한 나라라고 칭송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노란색이 나오면 선왕이다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무조건 안 좋았다가 아니고 좋았을 때도 있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멸망, 귀족들이 권력 투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때 약해졌을 때 틈타서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발해가 굉장히 오랜 기간 갔지만 발해 왕족들이 왕권 다툼이 시작됩니다. 왕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왕권 다툼이 시작되고 그 밑에 귀족들도요. 이 귀족들도 난 얘편 그래서 하나의 편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뭐 기록에 보면요. 이 귀족들이요. 상대 귀족들이 이 왕족들을 가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자객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왕족의 씨를 말려버려요.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 저쪽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웠던 거란족이 내려와서 발해를 쳐버립니다. 근데 이때 발해가 어이없이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때 이 아래는 무슨 나라죠? 고려. 후백제 신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고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형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발해죠. 왜? 발해는 고구려.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형과 아우의 나라인데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거란이 이쪽 땅을 먹어버렸으니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을 적대시 해버립니다. 아주 거란은 짐승의 나라니까 놀지도 마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남북국 시대 통치 체제. 그래요. 요거 보고 갑시다. 요걸 안 했네. 자, 일단 하나 정리를 할 건데요. 연호를 정리합시다. 우리가 네 분의 왕을 기억해야 돼요. 발해네. 고왕, 그리고 고왕, 무왕, 그리고 문왕이 있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선왕이 있습니다. 자, 고왕 때는 연호를 쓰는데 천통, 인안, 대흥, 건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천인대건이라고 외우시고요. 자, 고왕 건국하고 돌아가셨죠. 자, 무왕 싸우죠.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무왕이 오겠고요. 싸움을 다 했어요. 국경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정비해야죠. 문왕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 한참 뒤에는 선왕, 그 뭡니까? 발해 전성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국 다음에는 국경 설정 다음에는 체제 정비 이렇게 보시면 고왕, 무왕, 문왕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인대건을 여기다 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왕, 장문위의 수군이 요서산둥을 공격했다라는 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4번 정도에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인안이라는 연호를 써야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이 통치 체제는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